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강의에서는 제7장 심장정지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슬라이드의 제목을 함께 보시죠. 심장정지 생존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멎은 환자가 다시 살아나서 두 발로 걸어나가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자 개인의 생리학적 상태와 우리 사회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풀 수 있는 고도의 과학적 방정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인 심장정지 생존율의 현실을 짚어보고 생존을 결정짓는 요소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명적 요소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요소로 명확히 나누어 해부해 볼 것입니다. 나아가 예비 응급 구조사인 여러분이 앞으로 몸담게 될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수행할 술기 하나하나가 이 생존의 사슬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뼈대를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 퇴원율은 지역에 따라 3%에서 18%에 불과한 매우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하더라도 절반 이상인 50에서 60%의 환자들은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앓게 되는 숨겨진 위기가 존재하죠.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생존 요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환자의 초기 심전도 리듬이나 심장정지 경과 시간처럼 이미 벌어진 운명적 요소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요소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급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1%대의 자동제 세동기 AED 실제 사용률을 극복하고 119 구급대의 질적 관리, 그리고 병원 단계의 심장정지 치료센터 구축이라는 명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현상에 의해 운명과 극복 전략 시스템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것이 이번 장의 핵심입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숫자로 보는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병원 밖 심장정지를 뜻하는 OHCA Out of Hospital Cardiac Arrest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연간 인구 10만 명당 약 30명에서 180명까지 발생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존 퇴원율은 3에서 18%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에서는 연간 무려 3만 명 이상의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존 퇴원율은 약 8에서 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숨겨진 지표가 바로 하단의 붉은 숫자 50에서 60%입니다. 병원 밖 심장정지로 간신히 생존한 환자 중 50에서 60%는 심각한 뇌 손상 등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심폐소생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생존 그 자체가 아니라 뇌 기능을 보존하여 신경학적 후유증 없이 환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에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요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각 요소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매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왼쪽은 운명적 요소 넌 마더파이어벌 팩터즈입니다. 심장정지의 원인이 질환 때문인지 외상 때문인지, 환자의 나이는 몇 살인지, 어디서 쓰러졌는지, 누가 목격했는지, 그리고 구급대 도착 시 초기 심전도 리듬이 무엇인지 등은 이미 발생해버려서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변수들입니다. 오른쪽은 시스템 요소 마더파이벌 팩터즈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반응시간,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지 보급 정도, 전문 소생술이 얼마나 빨리 시작되는지, 주변에 AED가 얼마나 잘 보급되어 있고 전문 치료센터가 있는지 등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여러분 같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노력으로 충분히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우리는 운명적 요소가 불리하더라도 이 시스템 요소를 극대화하여 환자를 살려내야만 합니다. 바꿀 수는 없지만 환자의 예후를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운명적 변수들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정지의 원인입니다. 크게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나뉘는데 물리적 장기 손상이 동반되는 외상성 심장정지는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소생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비외상성보다 생존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비회상성 질환 중에서도 관상동맥 질환 같은 심장 자체의 문제로 인한 심장성 원인이 익수나 약물 중독 같은 비심장성 원인보다 생존율이 더 높습니다. 다음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모니터를 달았을 때 확인하는 초기 심전도 리듬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심실세동이나 무맥성 심실빈맥처럼 전기 충격이 필요한 리듬, 충격 필요 리듬은 전체 심장성 심장정지의 약 20에서 40%를 차지하는데 발생 초기에 재세동이 들어가면 생존율이 무려 60에서 80%에 달합니다. 반면 장시간 방치되었거나 치명적 원인으로 발생하여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무수축이나 무맥성 전기 활동 충격 불필요 리듬 환자의 생존율은 3% 미만으로 예후가 매우 불량합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며 뇌세포입니다. 시스템 변수 중 가장 핵심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좌측의 생존 확률 감소 곡선을 보십시오. 심장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채로 4에서 5분 이상이 경과하면 생존율은 말 그대로 수직 낙하하며 급격히 저하되고 심각한 뇌 손상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측을 보시면 목격자가 즉시 가슴을 누르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생존율이 무려 2배에서 3배나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생존율은 높아지지만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119 구급대에 의한 신속한 재세동이나 전문 소생술이 타임라인 안에서 연계되지 않으면 결국 높은 생존율을 최종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목격자의 두 손과 구급대의 장비가 골든타임 내에 하나의 사슬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급대는 언제까지 도착해야 할까요? 응급의료체계 EMS의 반응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환자 발생 현장에 전문 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구급차가 도착해야 하는 목표 시간은 일반적으로 4에서 6분 이내입니다. 이 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심장정지 시간이 연장되어 생존 가능성은 급감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면 기관 내 삽관 같은 전문 기도유 지술, 정맥로 확보, 에피네프린 같은 약물 투여 등 이른바 전문 소생술 ACLS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런 고도의 전문 소생술이 환자 소생에 필수적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생존율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따져보면 목격자에 의한 초기 심폐소생술이나 조기 재세동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구급대의 반응 시간을 단축하여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것만이 이 전문 소생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병원 밖의 HC어를 다루었다면 이제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심장정지 IHC어의 특수성을 보겠습니다. 병원 밖은 사건이 터진 후 빨리 가는 것이 핵심이지만 병원 안은 모니터링 장비가 있으므로 심장정지 발생 이전의 이완 상태나 생체기관 기능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의 호흡수, 산소 포화도, 수축기 혈압, 심박수, 의식 수준, 체온 등 6가지 생리 지표를 점수하여 위험도를 미리 산정하는 조기 경고 점수 EWS, 얼리 워닝 스코어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병원 내에서 가장 심장정지가 많이 그리고 치명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중환자실일 것 같지만 바로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에서의 심장정지는 대부분 내원 1시간 이내에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 내 심장정지 환자 중 응급실 발생 환자의 생존율이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병원 내 전문 소생술팀의 즉각적인 구성과 운용, 의료진의 높은 숙련도가 생존을 판가름하는 핵심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데이터로 직시해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 등록 및 조사 사업을 통해 방대한 구급대 및 병원 의무기록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래프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십시오. 일반인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2년 6.9%에서 2023년 31.3%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병원 밖 심장정지 생존 퇴원율은 2006년 2.3%에서 2024년 9.2%로 가장 중요한 지표인 뇌기능 회복률 역시 2006년 0.6%에서 2024년 9.3%로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생명을 추가로 살려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심폐소생술과 AED 보급을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한 서구 선진국들의 생존율인 10에서 15%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4가지 정책적 과제를 다음 슬라이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과제는 바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교육이 제도화되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위급 상황에서 국민들이 나서서 시행하는 비율은 여전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디스패처 어시스터드 CPI입니다. 119 구급 상황 요원이 전화를 끊지 않고 스피커폰을 통해 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 박자와 방법을 실시간으로 지도하여 현장 시행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기술 ICT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환자 발생 위치 근처에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1차 반응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보내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오게 만드는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기술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제가 AED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규모 주거지역 아파트 등의 자동제 세동기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주변 건물마다 AED가 넘쳐나죠. 그런데 현실 데이터는 어떨까요? 정작 병원 밖 심장정지 현장에서 주변에 AED를 가져와 실제 사용하는 빈도는 단 1% 내외에 불과합니다. 기계는 많은데 왜 안 쓸까요? 동선이 안 맞거나 쓸 줄 모르거나 썼다가 환자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심장정지가 주로 발생하는 동선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기를 스마트하게 재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사용법 교육을 넘어 시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과 법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인식 개선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이 1%의 벽을 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이 강의를 듣는 예비 응급구조사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는 오직 119 구급대에 의해서만 현장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119 구급 상황센터가 구조 요청을 인지하고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전화로 심폐소생술을 지도하며 최종적으로 현장에 도착해 처치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급대의 현장 도착 시간과 구급대원의 기본 소생술 BLS, 전문 소생술 ACLS 역량이 환자 생존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급대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소생술기 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급 활동 전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도착 시간 단축과 초기 처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사적 질 관리 QAQC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만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서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면 상황이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생존의 라스트 마일 최종 단계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소생된 것을 넘어 심장정지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고 포괄적인 소생 후 치료가 완벽히 이루어져야만 뇌가 깨어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뇌 손상을 방지하는 목표 체온 조절 치료 TTM, 막힌 심장 혈관을 즉각적으로 뚫어주는 관상 동맥 조영술 CAG,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집중치료 인력과 중환자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이 이 엄청난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 병원이나 환자를 이송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여 지역별로 거점 심장정지 치료센터를 지정하고 구급대가 소생 환자를 이 센터로 강제적으로 직행 이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 응급의료체계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완성된 생존의 사슬청사진을 그려보겠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ICT 기반으로 1차 반응자가 호출되고 구급상황센터의 전화지도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시작됩니다. 시민들은 두려움 없이 1%의 벽을 깨고 달려가 AED를 적극 활용합니다. 골든타임 내에 도착한 119 전문 구급대원들은 철저한 질 관리하에 최적화된 현장 전문 소생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다시 뛴 환자는
지체 없이 관상동맥 조영술과 체온 조절 치료가 완비된 지역별 심장정지 치료센터로 이송되어 통합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합니다.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치겠습니다. 심장정지 생존율의 한계는 운명이 아니라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오늘 배운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혁신될 때 비로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혁신의 중심에 미래 응급의료 전문가인 여러분이 서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7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